그러니까 비트코인 변동성 판매 시장에 탑을 먹겠다. 그게 저는 마스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다 비트코인 주식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요. 근데 조금 더 많이 크게 따라가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이게 두 배 갈 때, 비트코인 두 배 갈 때 얘는 세 배 이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 못합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천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금융 섹터 역시 2025년에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파클링 투자 클럽에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이 투자 클럽 대단해요. 저도 이제 그 살짝 발이 걸쳐져 있는데,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주 커먼웰스 대학교에서 재무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철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분야는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원이라고 하고요. 1999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뭐 한국 회사, 미국 회사 여러 산업을 거쳐서 지금 이제 할부를 해주는 BNPL 회사, 핀테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 계신 거고요. 현지에서 전해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철희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게 크립토 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시작은 2017년 말에 이제 이쪽에 그때 한참 그 크립토 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투자도 같이 하면서 초반에 뭐 많이들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해 가면서 음, 거의 지금 뭐 횟수로는 8년 차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살아남은 그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 와중에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금융 쪽, 투자 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느꼈던 어떤 인사이트라 그럴까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업 주식과 관련된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학술적으로 좀 쳐다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번 책에 썼고 오늘 또 조금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크립토 하면은 비트코인 이제 끝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려면 크립토의 산업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산업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기 안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일을 해주는 일꾼들이 필요한 건데 오늘은 아마 이제 그런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먼저 한 뭐 세 가지 정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지금 책에 들어가 있는 건 일단 비트코인, 이제 크립토 산업 전반과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초반에 드렸었고, 네. 관련 기업으로, 지금 사실상 그 비트코인 시총이 기업, 회사 시총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음. 얼마 전에 이름을 스트라티지로 이제 바꿨죠. 근데 네. 예, 이름이 좀 길어서 계속 여기서는 뭐 마스라고도 좀 해볼까 싶은데 마스 네네. 이렇게 네. 없는 그런 그 회사 하나랑 그리고 거래소나 기타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제일 거래소 코인베이스랑 음. 그리고 채굴 기업은 딱히 뭐 마라톤이나 유명한 기업을 픽하기보다는 제너럴하게 채굴 기업 전체에 대해서 좀 현황을 다루는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얘기를 좀 썼었고 지금은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 그 기업 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스에 스트레티지. 대해서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석을 제가 살짝 봤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음. 스트레티지, 뭐,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 끝!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전략이 먹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다 하시면 이제 책을 안 사니까, 한번 좀, 임팩트 있게, 좀, 네, 네. 엑기스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 잠깐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이호석 아카데미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구독하고 있고 우리 호칭분들이 우리 이호석 그 대표님을 통해서 아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굳이 비트코인에 어떤 투자적 매력이 있냐고 보면 아마 제가 제 입장에서 정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초기 시장이라 잠재적인 성장력이 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면 이게 반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4년 주기성이 뚜렷하고, 물론 그 폭은 좀 작아지겠지만 주기성 자체는 뚜렷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변동성이 이제 크다는 건데요. 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그 매력이 있고 각자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비트코인 포지션을 뭐 아니면 크립토 포지션을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들으면 지금 뭐 하나라면 하나 사놓고 10년 동안 기다리면 되게 10배 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발 네. 뻗고 잔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리로케이션도 조금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이제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상승장이 2025년에 다가올 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아마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10만 불이라고 치면은 보수적으로는 15만 불, 뭐 많게는 30만 불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대략 20만 불이라고 치고 그러면 두 배를 간단 말이죠. 두 음. 배를 가는 사이에 아시겠지만 뭐 알트나 뭐 다른 거 레버리지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상승장이 오는 게 뻔히 보이니까 좀 강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제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게 겨우 비트는 두 배 가는데 다른 알트는 뭐 막 다섯 배, 열 배 가는 거 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트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네. 네네네. 아니, 분명히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네. 있을 겁니다. 상대적 맞아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 싶을 때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니면서 그 선택을 할 수 기회를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접근인 게, 야, 변동성이 큰 게, 야, 매력적인 거야.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고, 아, 또 계속 네. 이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생각하실 때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그냥 뭐 부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음. 어찌 보면 부채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레버리지가 있는 그냥 보통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그냥 ETF 아닌가? 그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혹시 그 NAV라고 Net Asset 네. Value라고 아마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네네네. 일종의 Multiple of NAV라고 해서 음. 그게 비트코인 회사 시총이 지금 비트코인 시총의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말은 비트코인보다 두 배가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네. 지금 비트코인 주식을 예를 들어 비트코인 시총 가지고 있는 시총을 다 합하면 43억인데 43 빌리언인데 430억인데 회사 시총은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아니 ETF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프리미엄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붙는 게 이거 버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딱 그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말세다, 말세. 아이고, 비트코인을 야, 너 대출, 야, 아이고, 하지 마라, 아서라. 이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맞습니다. 좀 해라,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 단순한 레버리지 비트코인 그냥 약간 버블이 있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버블이 있는 그게 아니고, 음. 의도적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마이클 세일러 그 회장이 인터뷰 중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변동성이 자기 그 비트코인의 그 자기 주식 회사에 추진력을 주는 어떤 엔진이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마스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트코인의 그 세 번째 특징, 변동성이 좀 강하잖아요. 네.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게 아시겠지만 이 필드에 있는 분들은 변동성이야말로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야 진짜 큰 상품이거든요. 이거를 상품화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변동성 판매 시장에 탑을 먹겠다. 그게 저는 마스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을 이거 그냥 레버리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배 레버리지 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자기 스스로 마진을 땡기거나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그것들이 견줄 수 없는 유니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지금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자체에 대한 옵션 시장,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시장, 레버리지 음. 옵션 시장 다 있는데요. 가장 활발하고 유동성이 많고 볼륨이 큰 게
거래량 차원에서 볼륨이 큰 게 이 마스의 옵션 시장입니다. 음, 근데 아시다시피 옵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초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야말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부가 1이면 똑같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어디서 오냐? 옵션 시장에서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옵션 변동성 시장에서 탑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선도하는 시장을 구축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마이클 셀러나 회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는 게 정당하다. 음, 근데 얼마만큼 붙는 게 정당하냐? 그거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데이터를 보자. 뭐 음, 짧지만 지난 4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략 프리미엄도 한 1에서, 그러니까 1보다 살짝 밑 0.8에서 많게는 한 4도 넘어가는 그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1억에서 10억,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음, 지금 10억인데 올해 2배를 간다. 네, 그러면은 그 마스 주식도 그냥 그대로 가면 2배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장에서 이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요. 멀티플이 올라버려요. 아, 아, 왜냐하면 변동성도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네, 그거에 네,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멀티플이 지금 멀티플보다 한 50%나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2배 갈 때 얘는 지금 30만 불을 가요. 만약 음, 똑같이 10만 불을 투자했으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도 쓰지 않고 돈 빌리는데 대출 낼 필요도 없고 뭐 선물 같은 시장에서 괜히 그 선물은 오래 가면은 그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쵸, 블리딩 그쵸, 그런 걱정 없이 그리고 굉장히 이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그 주가 주식 변화가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갖고 있는 게 다 비트코인 주식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요. 근데 조금 더 많이 크게 따라가고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이게 2배 갈 때, 비트코인 2배 갈 때 얘는 3배 이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3배에서 음, 4배 사이. 그러니까 20만 불이 아니고 30만 불, 40만 불 갈 수 있는 이제 시장이고, 그리고 떨어질 때 또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를 때 더 오를 때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2배 갖고 잠 못 자겠어. 너무 약해서. 그러신 분들은 알트 가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냥 음, 이걸 살짝 다 담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담아서 한 음. 2배 좀 배 더 먹을 수 아픔을 있으면. 덜어줄 수 있는, 배 네네. 아픔을, 배 네, 아파서 그렇죠. 잠을 못 자는 거를 줄여줄 수 네네네. 있는 그런 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저도 네. 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변동성이 큰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지하는 이유가, 이게 네. 다 저기 그 옛날에 그 누구죠? 베타를 이제 만들었던 그분이 네.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다. 변동성이 큰 게 왜 위험한 거냐? 위험하지 않지. 변동성이 큰데 막 가격이 올라. 그런데 왜 위험해요? 좋은 거지. 근데 변동성이 낮은데 계속 빠져.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는 위험하다라는 거는 수학적 정의일 뿐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수학적 정의는 중립적인데 수학적 사람들이 정 그거를 위험하게 그쵸? 받아들이는, 안 좋게 수학적 정의는 받아들이는. 중립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그 전략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냈으니 이 네. 주식이 가진 매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비트코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네. 돈 빌려서 비트코인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마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변동성을 키우는 전략, 그런 전략은 이론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시장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려면 깊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책에 자세히 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네, 여기서는 결과론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변동성 판매 시장이 이기고 있다. 음,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음, 이유가 그냥 운 좋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회사의 자본 구조를 바꾸고 전환사채를 파는 행동도 그 어떤 변동성을 잘 관리하려는 일환으로 파는 거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일종의 회사가 자기의 변동성을 파는 거고, 마스의 옵션 시장은 그냥 투자자들이 회사와 무관하게 그냥 거기에 좋아서 가는 바람에
좋아서 몰렸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주식이 추가 수요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음, 근데 이게 이거는 따라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맞아요.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듯이 선점 제가 효과가 생각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마스의 이런 지금 전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음, 다른 회사 못 합니다. 음, 만약에 지금 보통 생각할 때, 이거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돈 좀 많이 뿌려서 한 100만 개 만들면 이제 테슬라가 이거 이제 먹는 거 아니야? 이 시장 음, 먹는 거 아니야? 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 테슬라가 100만 개를 먹더라도 그래서 1등 회사가 되더라도 테슬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변동성 시장은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 도로 뭐 이렇게 믹스돼 있잖아요. 변동성이 두 개가 섞여 있어. 본업하고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의 거의 전 지분이 이 비트코인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게 조건입니다. 음,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금 비트코인 얼마씩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 다 좋은데 대표님이 뭐 저기 강의 중에 보시면 국가 포모가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국가 포모 올 건데 국가 포모보다 먼저 올 게 기업 포모입니다. 기업 포모. 왜냐하면 국가보다 사이즈도 작고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무슨 도덕성에 대해서 비난도 안 받고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올 거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부터 시작하지만 뭐 밀리언어치 사겠다, 7밀리언 사겠다 그런 어나운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뭐 주식도 꽤 오르고.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냥 자산의 분산 차원에서 하는 건데 물론 그 기업 포모가 오면은 그 기업 포모의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거냐? 대장주. 마이크로 마이크로스트레스 보겠죠. 그냥 받는 거 그냥 얘는 뭐 얘 주식을 사서 받는 게 아니라 남들 회사 사기 때문에 쓸데없이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남한테 내줄 수가 없어요. 음, 그 다른 기업들이 100% 만들어야 되고 마스보다 기업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47만 개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47만 개 보유할 동안 마스의 사이즈는 더 어마어마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와. 경제적 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네, 코인베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코인베이스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네, 코인베이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보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 뭐 거래소 아니야? 거래소가 뭐 대단한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가님이 보시는 코인베이스의 그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이렇게 살짝 사이드 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어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주식 분석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이 근본적인 건 일단은 이제 지위죠. 퍼스트 음, 러너로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넘버원 거래소.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금융 기관들과 그 커스터디 그 파트너도 맺으려고 하고 밑작업을 엄청 많이 깔아놓고 있는 거. 지금은 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면 밑에 깔려 있죠. 음, 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커스터디언을 수탁해주는 거죠. 네. 이제, 네. 비트코인 얼마, 보관해주는 업무를 해주면서 이제 수수료 받는 그런 네. 또 비즈니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 나왔는데, 왜 코인베이스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ETF로 거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거는 코인베이스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 위험 요소, 요인이죠. 네, 음, 위험 요인이죠. 네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같은 독보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이번 얼마 전에 그 SAP 121이라고 그 미국 은행 SAB 121이라고 그 규제가 좀 완화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은행이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다가 저장해서 이자를 받거나 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업 은행들이 이제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는 이제 그런 기업들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외의 서비스에서는 그런 금융기관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서 퍼스트 러너가 되기는 지금은 퍼스트 러너지만 음,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고 위험 요소가 음.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USDC하고의, 그러니까 서클이라는 회사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 어떻게 네, 네, 보세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포함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자체가 코인베이스의 파워가 되기 때문에 음, 주가에는 당연히 반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커스터디 서비스 또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거 또 테더랑도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왕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주식 분석이 필요하고 주가 분석, 기업 분석이 필요하고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제 책에서 뭐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사고 그러기는 좀 위험하다고 사실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있는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이 상품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편견을 깬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거래소, 뭐 그냥 거래소니까 뭐 할 일 많아. 뭐 이게 돈 많이 벌 네, 거야. 뭐 이런 네, 정도 네, 네, 느낌. 네, 그리고 네, 이제 채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채굴 네.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굴은 이제 가장 그 규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로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라는 자원을 글로벌 자산으로 음. 바꿔주는 일종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이제 표현이 그런 차원에서 멋이네요. 네, 전기를 금융화한다. 예, 그것도 로컬 자원이 멀리 음. 가지 못하는 로컬 자원을 전 세계 어느 곳에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는 금융 글로벌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 인문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발전이고 진화인데 그러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 채굴 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비트코인 따라 4년 주기설을 따라서 갈 건데 음.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이것도 약간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 상승장에서 이 채굴 기업의 그 수익성은 왜냐하면 그 이미 고정 비용이나 전기 비용은 한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좀 지수적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때 그 엄청난 마진을 남겨서 그게 이제 좋은 역할을 이제 좋은 시그널을 줘서 상승장 때 더 오를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개별 기업보다는 음. 마라톤 뭐 이렇게 라이엇 이런 거보다는 뭐 물론 대장주를 사는 건 하나 괜찮을 것 같지만 차라리 ETF를 음. 그게 ETF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책에도 소개를 좀 했지만 차라리 그냥 이거는 위험한 개별 기업은 위험하니까 ETF를 사서 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 주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또 그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채굴 기업은 어쨌든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아, 내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내가 돈 이것밖에 못 벌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드실까 봐 걱정이시라는 분들은 오늘 네. 이제 그 교수님의 설명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금융 섹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JP 모건도 그렇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약하자면. 크립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데 사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자체적으로 크지는 않고 또 음. 자체 성장성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 이제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라고 그러죠.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2024년에 그래도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고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음. 높은 금리에 따라서 금융 섹터 역시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제 2024년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서 제가 성적을 보였는데요. S&P 500이 작년 2024년 성적이 23% 나왔는데 금융 섹터는 이 S&P 500을 더 넘기는 28%이 성적을 음. 기록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스닥 이런 식의 관심이 많지만 금융주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경에는 아마 이제 금리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FOMC 회의도 많이 보고 막 금리 많이 봐요. 근데 금리라는 것이 이제 은행, 이제 금융회사들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금리가 높으면 왜 은행주가 좋은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 어느 정도 2024년에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좋고,
고용도 좋기 때문에 거의 2024년 9월에 걸쳐서 겨우 이제 0.5% 떨어뜨렸고요. 음. 그다음에 11월에 0.25, 그리고 12월 말에 0.25%를 떨어뜨려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적게 금리를 하락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좋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금리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출 금리가 있는데요. 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수치들을 더해서 총이자 수익에서 총이자 지출을 차감한 것을 이제 순이자 마진, net 음. interest 마진, NI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서 아예 이 갭을 크게 벌려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갭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미국의 이제 주택담보신용대출이라고 해서 힐록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홈 네.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오래 사셨고 이렇게 집을 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허. 저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산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금을 어느 정도 갚아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으로 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뭐 조그만 부동산을 하나 사서 또 뭐 렌트를 주거나 레버리지를. 하면서 월세를 받거나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힐락 계정을 하나 열었을 때 2024년에 이제 변동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9에서 9.5%까지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자율이 갑자기 이렇게 좀 올라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대신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고서 받는 계좌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은행 같은 데서 많이 줬을 때 5%, 뭐 5.5%이 정도 이제 어, 예금 금리를 줬거든요. 여기만 음. 해도 벌써 거의 뭐 4%, 5%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높을 때는 말씀 주셨던 이경원님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맞습니다. 은행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생각하는 그 감정은 아, 저 사람들 말이지, 예금 금리는 쥐꼬리만큼 주고, 저기 대출 금리는 그냥 엄청 많이 가져가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예금 금리 진짜 짜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네. 저축 계좌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많이 줄 때는 이제 5%에서 5.5%까지 오, 2024년에 최고로 나왔습니다. 많이 주긴 주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JP 모건이나 이런 데는 예금 이자가 진짜 낮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다른 얘기인가요? 보통 이제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제가 말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조금 자그만 은행이나 어,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에 5%에서 5.5% 정도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미국의 큰 은행, 뭐 JP 어, 모건이라든가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0.5%에서 1% 정도 더 낮은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뭐 4.5에서 5% 정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배짱을 튕기는 거죠. 야, 너 뭐 금리 맞습니다. 안 줄 건데 뭐 나한테 돈 맡기려면 맡기든가 말면 말든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5년의 금융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2025년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 섹터에서 순이자 마진이 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말에 JP 모간에서도 순이자 마진이 줄 것 같다고 발표를 하였을 때 그때 또 이제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을 하고 또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러한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12월 회의가 있었을 때 네. 아직까지 뭐 경기가 좋고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2025년도에 금리 인하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전에는 4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때 2024년 12월에 파월 의장 회의를 하였을 때 0.5%로 잡고요. 4번 대신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천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음. 금융 섹터 역시 2025년에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어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는 청문회에 나와서 뭐 금리 뭐 내릴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에 대한 전망이 이렇다면 금융섹터 좋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JP 모건을 포함한 은행주 대형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직접 이제
일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에 그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할부 금융,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미국은 그게 없나 봐요.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되는 금액을 쓰셨을 때 당연히 네. 이것은 할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 뭐 그 제휴되어 당연한 거 있는 아닌가? 크레딧 네. 카드를 사용하면은 뭐 어. 3개월치 무이자 할부해 주세요. 뭐 6개월치 무이자 할부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무이자로 해서 신용카드에서 되는 기능 자체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카드 자체에 있는 이러한 할부 기능을 쓰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 뭐 가구를 샀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일부 금액만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갚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금액이 이제 다음 달로 2월이 되게 되면은 보통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5%에서 2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거 개념 없이 쓰다가 뭐 크레딧 카드를 함부로 씀으로써 뭐 수만 달러, 수천만 원짜리 카드 빚이 생김으로써 신용 불량자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개념 없이 할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2003년에 이미 이제 카드 대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서 카드비 내고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드 사용과 관련돼서는 교육이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럼 어때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할부 기능을 쓰면 안 되고 이제 음. 미국에서는 미니멈 페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만 원어치 이번에 카드를 썼다. 근데 실제로 미니멈만 내야 되는 부분은 뭐 20달러, 50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부 금액만 갖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빚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할부 기능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BNPL, Buy Now, Pay Later, 이렇게 할부를 대행해주는 회사가 나와서 음. 직접 이것을 이러한 고객과 상점을 연결해주는 것이 이 할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회들을 이제 잡는 회사가 BNPL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 어펌이라고 하는 BNPL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나 보더라고요. 주가도 올랐고요. 그 내용도 업데이트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다지 길지 않은 BNPL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규모가 큰 BNPL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펌을 설립한 CEO 같은 경우는 맥스 레브친이라고요. 이제 음.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창업한 페이팔 마피아 한 명 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지난주에 새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추가를 해 드리겠는데요. 어펌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거의 음. 15% 가까이 주가가 지난주에 뛰었습니다. 사용자 수를 보면은 23% 사용자가 증가를 해서요. 지금 오. 2,1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펌에서 자체 브랜드의 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제휴가 되어 있지 않은 상점에서 BNPL을 하고 싶을 때, 할부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어펌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면은 또 자체적으로 할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어펌 음. 자체 카드 경우에도 작년 대비 하여서 136%가 증가를 하여서 지금 어펀 카드 사용자가 170만 명이 되었다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BNPL 회사도 아마 이제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JP 모건을 포함한 이제 금융주 전반적으로도 올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BNPL처럼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핀테크 회사들에게도 올해 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조그만 유튜브인데요. 이제 미국에 계시는 이민자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가 좀 불편한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는 시스템이랑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맞아요. 무슨 증권을 쓰고 은행을 쓰고 친절하게 이렇게 고객 서비스도 해줘서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오면은 뭐 401K니 403B니 음. IRA니 이렇게 좀 용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계좌를 아하. 만드세요. 그리고 아하. 미국에서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가실 분들은 꼭 이제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전철희 교수님 그리고 이경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스파클링 투자 클럽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주식의 트렌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쓰신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안녕. 네, 감사합니다.